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화요일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관련해서 가장 또 관련이 높은 산업 섹터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요즘 HBM 관련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역전 홈런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이 큰 반도체를 만드는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딸리는 수많은 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들의 움직임, 이 앞에 있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 시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임소정 연구원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뉴스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 합니다. 또 박병창 이사님도 역시 오늘 시장 이야기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아침 라이브 빼놓지 말고 쭉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 하시네요? 여름도 하고요. 예. 지금 이 마이크가 지금 좀 아. 고정이 안 돼갖고. 그럼 저 쭉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예, 마이크 좀 고치고 계시죠. 고정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데 요즘에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서 매우 심각한 안보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적으로 소개를 좀 드렸는데 한일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저께 밤에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요. 이에 앞서서는 그 대만의 입법원의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네. 중국이 대만을 봉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 입법원에서도 있었던 그때 진짜 입법원에서 그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의원 6명이 난투극을 벌이다가 의원 6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막 싸운 거예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보면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밤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북한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 탄도미사일이나 정찰 위성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발사된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캡처만 해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의 로켓입니다, 로켓. 네. 로켓을 쐈는데 한 10시 40분 정도에 발사를 했다. 그리고 이걸 또 근데 금방 터졌습니다. 2분 만에 폭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한 1, 2분 만에 폭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도 한 새벽 한 12시 20분 정도에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기간에 썼던 부분들이 진짜 이거를 내가 정말 우리 어떤 인민들을 위해서 정찰 위성이 너무 필요해. 그래가지고 쏜 것 치고는 타이밍이 잘 안 맞잖아요. 연기하신 거예요? 상황극? 왜 김정은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십니까? 네, 그랬는데요. 예전에 그런 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인민을 위해서 진짜 이런. 위성이 갖고 싶은데 우리 인민들 전화도 하게 해주고 TV도 보게 해주고 그래요? 네. 그런 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그 행위는 아무래도 이제 한일과 중국 사이를 갈라치게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그 한일중 정상회담 중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슈 중에 그 북한에 대한 태도는 결국은 합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 한국에서는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기를 바랬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기를 바랬었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자국민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길 바랬고, 근데 중국은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도 계속 있었어요. 이 로켓 추진체 발사 문제가 작년은 5월 달에 있었고 8월 달에 있었고 11월 달에 있어서 11월 달 거는 군사 정찰 위성에 성공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 맨날 저러다 보니까 뉴스도 안 나와요. 북한이 쐈다 그러면은. 네. 근데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고 이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 쏘면 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안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안보리 결의사항 위반한 것도 별로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매번 위반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 뭐 안 지키니까. 예. 네. 더 위반하면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쟤는 맨날 저런 애니까라고 넘어가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 달성,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에 합의하고 3국 FTA를 추진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유지는 3국의 공동 책임이다. 라는 점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삼국 FTA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인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뭐 RCEP 플러스를 지향할 것이다. 여기 얘기했고요. 리창 총리도 이제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영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뭐 양국의 정상들이 그냥 레토릭처럼 그냥 듣기 좋은 꽃노래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뭘 추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끼는 그런 FTA를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뭐 예, 이러, 예.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FTA를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거는 썩 가능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정상들끼리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는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건지 정말 중국과 뭔가 새로운 어떤 교역 관계를 수립을 하려는 건지가 살짝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게 말씀해주신 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네, 원래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안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유무역 협정이란 말이에요. 예. 자유무역 협정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까 한국과 중국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일본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은 FTA가 돼 있고요. 네네네. 우리나라랑 일본은 FTA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중국보다 일본이 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일본은. 거기는 막 자국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상한 규제 많다라는 얘기 하는데 일본도 이상한 규제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갖고 일본이랑 만약에 자유무역을 하면은 우리가 엄청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거의 나가지도 못하고 일본 것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 돌아다니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차는 일본에서 거의 못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경차의 나라라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 경차는 990cc 이하고 1000cc 이하고 네. 거기는 660cc 이하예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차를 일본용으로 따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있고 차 사이즈가 우리나라는 좀 더 큰 차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럼 일본은 큰 차에다 세금을 엄청나게 물립니다. 그러면 그 세금 물리고 나가는 차들은 그 구매하는 사람들은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 사람들이 굳이 이 차를 그럼 현대차랑 벤츠 BMW가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 자유무역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애매한 게 있고 네. 이게 근데 사실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중국을 저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막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을 한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나? 라는 생각들도 좀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제 FTA를 했다고 치고 예, 지금 하고 있죠, 참. 이제 중국산 제품들을 싸게 들여와서 이걸 미국으로 우리가 만약에 팔면 예. 이거는 돼요? 근데 그것도 네. 원래 우리나라는 FTA 또 미국이랑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우회 수출 관련한 규제가 별도로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냥 우리나라 터치하고 그냥 바로 오는 건지 이런 거를 또 다 보는군요. 예, 그것도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미국 바로 넘어가는 것도 얼마 이하 제품 관련해서는 그 관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렇게 적용이 돼 있는 거지 전면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그 복잡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외교적인 수사와 실질적인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일중이 네. 평화롭게 자유무역하고 뭐 이런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현실성이 이거-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의 분석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기자가 분석할 정도 사이즈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기자는 아니시죠?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권순희 취재팀장님이 그냥 기자라니요. 네. 취재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도 뭐 공감대 같은 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되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자기 우군 둘에 이제 적군 하나가 같이 셋이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친구들끼리 놀 때도 이렇게 놀면은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견제의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그 실질적인 자유무역, 보호무역 반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라는 정도의 좀 논평들이 좀 있어요. 미국 언론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한다 이거죠. 예. 한중일이 보호무역 반대를 만약에 외치면 이게 이제 자유무역하자는 거고 이게 이제 FTA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보호무역 반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막 하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 단어인데 예, 지금은 보호무역을 하자는 나라가 미국이고 예.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라 그러면은 미국에 반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한일중이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라는 합의가 없었다라는 음흠. 부분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 시청자분들 들으실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NYT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지역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신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좀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 인구 많으니까 우리 와서 장사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환심을 사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여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네. 이런 정도의 논평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한중일 한일중 3국의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그러니까 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일중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거 어제 또 꽤 많은 분들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시끌시끌하더라고요. 한중일 한일중. 예.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제가 그 저기 기시다 총리하고 리창 총리 논평할 때 했던 표현 딴지 안 거시더라고요. 딴지 안 거시면 좀 부담스러웠는데 딴지 걸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예. 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네. 일중한 FTA 뭐 네. 얘기했었고 리창 총리 입장에선 중한일. 중한일이네? 중일 오. 한 아니고. 중한일이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우리 한중일로 갑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이 중한이라면 우리도 한중일로 갑니다. 이거 한국 기자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건지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네. 예민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해놨었는지는 어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일단 전해드릴 뉴스는 어제 나온 뉴스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사상 최대 64조 원의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 이 뉴스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 뉴스를 그냥 먼저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게 그 최대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64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64조 원 그 펀드의 이름은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중국 공상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게 3차 펀드입니다. 나라에서 뭐 은행들 기업들 동원해 갖고 하여튼 쫙 뽑아 갖고 64조 원 정도를 만들었고 예. 요걸로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 한번 해보겠다. 그쵸. 그리고 이게 매칭이라 여기 나라에서 64조 내면 자기가 더 내는 거 있으면 이게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커지는데 저도 사상 최대라 그래가지고 이전에 있던 게 규모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왜 64조가 최대지라고 봤더니 네. 이전에는 기금 조성된 것들이 이제 불어났었던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차 펀드가 한 26조 원 정도 됐었고 2차 펀드가 한 37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64조 원이니까
거의 한 70% 이상 상향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헷갈리다 그랬었냐면은 2차 펀드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그 펀드 규모가 한 66조, 와. 67조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64조라 그랬는데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의 재정부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의 6대 국유은행 등이 다 동원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베이징이라든지 선전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 회사들도 동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때보다 3차 때가 지금 우리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환율이 너무 그러니까 저평가돼서 이제 60 몇 조 이렇게 따지면 더 적어졌는데 위안으로 따지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차 펀드는 2천억 위안이었고 음. 3차 펀드는 3,400억 위안입니다. 아, 이번에 훨씬 많네요, 그러면. 훨씬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왜 66조라는 숫자를 기억하냐면은 예. 그 66조 펀드를 운영하던 그 총재가 예. 그 잡혀갔어요. 비리로. 예. 근데 잡혀갔다는 소식까지만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아예. 네네네.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있다, 자취를 감췄다. 그 이후에 없었고 그 전에 거기에 투자회사 부총재도 조사를 받고 있다, 자취를 감췄다, 행방이 묘연하다. 여기 이후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반도체 빅펀드는 약간 이런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0 몇 조 됐었던 것 같은데라고 좀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중국이 하여튼 뭐 이번에 세 번째 펀드 조성하면서 반도체 굴기하겠다는 건 뭐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위기 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중국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직 크게 위기 의식까지 우리가 느끼지는 않고 있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위기 의식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 그러니까 1차 펀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요 장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게 2차 펀드의 상징적인 회사인 HSMC라는 회사입니다. HSMC. 예, 우한홍신이라는 회사인데 예. 요 회사가 그러니까 요 건물 좀 보고 계신 이 건물이 그 22조 원짜리입니다. 다 앉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지었습니다. 뭐 노출 콘크리트예요, 뭐예요? 여기 짓고 끝났습니다. 이게 TSMC의 전직 경영진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22조 원을 투자해서 요거까지 짓고 튀었습니다. 왜? 그냥 먹은 거죠. 아 그래요? 예. 중국이 저러면 저거 사형 아닌가 저거? 이게 거의 그 정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잡혔나 안 잡혔나 모르겠는데 예. 여기가 그 당시에 디램, 우리나라 디램을 따라잡았다. 요 회사가 이제 HSMC거든요. 네네. 이게 2차 펀드를 상징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주로 기억을 해요. 근데 1차 펀드에서 만들어졌었던 기업들이 SMIC, YMTC, 유니SOC 요런 회사들이 좀 탄생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2차 펀드에서는 조금 더 이게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게 1차 펀드였다 그러면 2차 펀드에서는 스케일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럼 2차 펀드의 결과로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예를 들어서 YMTC 같은 경우는 낸드 기준으로 양산의 판매까지 되는 제품 에서까지 따라잡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로드맵상으로는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오히려 능가했다라는 발표도 했었어요. 그리고 계획은 그쵸. 네. 그러니까 뭐 만들긴 했다. 네. 근데 이게 안 믿으실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은 게 네. 원래 애플이 뭐 보조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랜드 플래시를 YMTC 걸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러다가 우리 뭐 뺏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낸드가 디램보다 조금 난이도가 좀 쉽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 장비 쪽을 좀 잡아서 그런데 여기도 TSMC 쪽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그 14나노가 금지시켜놨는데 그거 가지고 스마트폰 만들고 그 7나노 또 만들어가지고 화웨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막 그랬던 그 회사가 SMIC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7나노의 양산 수율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의 문제는 엄청나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키워놓은 게 SMIC거든요. 그리고 유니SOC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또 2차 펀드의 어떤 뭐 좀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칭화윤이라고 네네. 그 칭화대 밑에 있는 막 반도체 그룹이 있었습니다. 부도났거든요. 네. 근데 부도나가서 결국 정부가 살렸는데 그 밑에 회사 중에 팹리스 회사, 그러니까 모바일 AP
뭐 엑시노스라든지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요런 거 만드는 데가 유니SOC인데 네. 이 유니SOC의 지난해 기준으로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삼성의 엑시노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굴기가 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뭐 누가 말아먹었대, 뭐 누가 먹고 튀었대, 뭐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국회 끝나면서 반도체 관련한 지원법들이 굉장히 많이 폐기가 됩니다.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거는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 예, 예. 그러니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은 한 10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해요. 그 10기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10기가. 예, 10기가와트. 10기가와트 10기가와트면 정도면 원전 한 기가 1기가. 1기가. 작은 원전 보통 이제 쓰는 게 1기가 정도 되죠. 예, 예. 그러면은 10개? 10개 정도면 웬만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웬만한 게 한 1400 정도 되니까 응? 그냥 1기가 계산하시면 편해요. 네. 10개. 원전이 예, 예. 이거 그래요? 예, 예. 아, 그런가? 보통 1.2, 1.4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뭐 대형 원전도. 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크로바엑스에다 물어보니까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맞나? 근데 이게 그러면 10개를 용인에다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뭐 8개에서 뭐 한 10개 정도가 아마 10기 정도가 한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렇게 있어서 아, 예, 예, 예. 그렇게 아마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아, 그쵸, 그쵸. 기로 따지면 10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진짜 한 20몇 개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이걸 어떻게 다 전기를 공급을 하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계획은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산업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요 근처에 그 가스 발전소를 6개를 짓겠다. 용인 근처에? 뭐 아예 근처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쪽에다 가까운 데다가 예.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기가 되거든요. 그럼 아직 7기가 더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강원도라든지 경북에 이제 그 석탄 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거 있으니까 여기서 좀 땡겨오고 그리고 요쪽에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예. 재생에너지가 좀 오히려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를 또 이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땡겨오는데 전기를 땡겨오는데 뭐 이게 전라도 지역에서 땡겨오면 거의 한 100km 이상 땡겨와야 돼요. 그럼 전기를 한 충남 정도의 이제 변전소 태안 쪽에 변전소를 만들어서 쫙 모은 다음에 그냥 고압으로 해가지고 확 땡겨갖고 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 그럼 뭐 이거 송전선로 짓는 데만 얼마 들어간다 그러더라? 잠시만요, 제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송전선로 들어가는 데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럼 야 이거 누구 돈으로 짓냐가 1차적으로 있고 이게 왜 누구 돈으로 짓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우리는 전기를 쓸 때 한국전력에 그 전기 요금만 내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꽤 큰 규모의 기업들은 자기가 그 돈을 내요. 자기가 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조원의 돈을 한전이 낸다. 그럼 한전이 지금 빚이 한 200조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전기요금 올린다 그러겠죠. 뭐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국민적으로 좀 전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송전선이 고압 송전에 대해서 좀 갈등 생기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짓다 보면 예.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당진화력에서 신송산까지 가는 송전망은 2021년 준공 목표였는데 2028년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서남의 해상풍력 전력을 변압하는 변전소 같은 경우는 건설 지연이 77개월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라도에다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우리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너무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아, 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뉴스 2개 하느라 또 세 번째 뉴스 시간이 또 부족해졌네요. 3분 안에 하겠습니다. 5대 상호금융조합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총 자산이 사상 최대로 1,000조 원이 넘어섰다. 근데 그래요? 예, 이 1,000조 원 상호금융이라는 거는 원래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들, 뭐 농민, 어민 아니면 그 산에서 이제 뭐 조합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상호 구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데가 상호금융입니다. 농협, 신협, 수협 뭐 이런데. 예,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예. 비과세 혜택을 줘서 여기서 그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그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런 은행에다 넣으면 15만 4천 원 세금 내야 1,4천 원만 내면 됩니다. 출자금 배당 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돈이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처음 취지대로 상호금융에다 그런 혜택을 준 이유는 정말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면 특정한 분들끼리 좀 상호부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개인 대출 규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가계 대출 잔액은 311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41조 원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여기서 뭐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은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총자산이 이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 취지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으로 이제 비과세 뭐 하여튼 최대한 조건 좋게 해줬더니 이걸로 다 기업 대출하고 무슨 부동산 이쪽으로 돈 집어넣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방에서 다 문제죠. 한쪽에서는 이제 이쪽 돈을 넣는 쪽에서는 지역에서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혜택을 준 거였는데 네. 지금은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을 해 있고 이게 종합소득과세에도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돈을 쫙 모은 다음에 그럼 개인 대출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부동산 PF 그쪽으로 엄청나게 돈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왜 가끔 보면 고금리로 막 이렇게 적금 상품 막 이벤트성으로 나오고 하는 게 보통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거 같이 보시면은 예. 고금리 아니더라도 비과세 예금만 하더라도 부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에 없는 비과세 예금. 비과세 한도 1인당 8천만 원. 농협 비과세 예금 3천에 비과세 종합저축까지 하면 5천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금리도 좀 높게 가져가는 경우 있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관리형 토지신탁대출 잔액이 16조 원에서 1,695억 원으로 100배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다 PF 관련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뻔히 그냥 일반 금융기관이 하는 것처럼 간다면 여기도 굳이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게 투표로 결정되는 구조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예, 예. 근데 배당을 많이 하는데 여기 제가 숫자가 있었는데 숫자도 번 돈에 비해서도 이렇게 배당을 또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아까 배당 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배당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장을 또 찍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될 건데 네. 뭐 1년 동안 번 당기 순이익보다 배당 총액이 훨씬 더 큽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상호금융 문제를 근데 이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축은행 문제 있을 때 네. 서민들의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하이리스크 부동산 PF 막 엄청나게 해갖고 돈벌이 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사모금융도 이게 이 앞단에서는 부동산 PF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뒷단에서 자금을 댔던 상호금융들은 정말 그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원래 취지대로 그걸 되고 있었느냐 지역민들에게 정말 그 풀뿌리 금융을 공급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었다라는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거라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이거 좀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 3프로 TV를 또 아주 스마트하게 볼 수 있는 또 다양한 자료도 함께 업로드가 되어 있는 3프로 TV 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앱을 혹시 여러분 다운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3프로 TV 앱 다운받으셔서 투자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보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시청하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 유튜브 프리미엄 없으신 분들은 네.
그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화면이 잠깐 전환되더라도 예. 네, 그런 것들도 유리한 3프로TV 앱을 한번 꼭 깔아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참 그 5월 말 뭐 이러면서 1년이 벌써 반이 지났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6월 말이 돼야 1년 반 지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직은 좀 더 남았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